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송행규 겸임교수입니다. 겸임교수는 다른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큐텍이라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저는 평생 투자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블록체인도 투자의 관심으로 들어오게 됐고, 그러면서 학교에서도 블록체인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인 디파이도 여전히 파이낸스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은 이제 역시 투자랑 관련된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8%의 안전한 수익이 나는 투자 플랫폼,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업들을 위한 플랫폼 두 가지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의 핵심 뉴스를 핵심 어젠다를 얘기하기 전에 작년에 중요한 뉴스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은 작년도의 최고의 그 뉴스는 역시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의 이제 가격이었었고요. 이 배경에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의 본격적인 진입이 있습니다. 골드만은 물론이고요, 뭐 피델리티, JP모간 등등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비즈니스적 또는 투자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의미 있는 거는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뭔가 비트코인 또는 블록체인 활용이 돼야 되는데 작년도에 커다란 뉴스가 이제 페이팔이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했고, 그리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결제 서비스가 시행이 되는데 페이팔과 경쟁하고 있는 비자 카드도 이에 뒤질 수 없다 해가지고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결제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그동안 제도권 밖에 있었던 블록체인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특근법이었고요. 올해 3월에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우리나라 이제 금융회사들도 본격적으로 블록체인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 여러 회사, 특히 이제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등이 가상자산 스탁 사업, 디지털 자산 스탁 사업에 진출하겠다라고 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올해 핵심 이슈, 키워드는 아무래도 첫 번째는 디파이, 두 번째는 CBDC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2부에서 주요한 토론 주제로 다루게 되겠습니다. 이더리움도 이제 기존의 1.0보다는 훨씬 속도가 빠르고 용량도 커지고 수수료도 줄어드는 2.0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규제에 있어서 무엇인가 변화가 있을 것이냐. 기존에 있었던 SEC 의장이 비교적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는데 새로운 의장 게리 갠슬러 같은 경우에는 뭐 호의적이다라고 하는 평가도 있는데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다들 초미의 관심입니다. 그리고 역시 또 코인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오르다 보니까 어떤 종류의 규제가 추가로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시장의 우려가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드디어 특근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특근법이 시행이 되면은 이제 지금 현재 많은 거래소들 중에 아마도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는 그런 거래소가 몇 개가 될 것이냐, 누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주 초미의 관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부에서 주로 발표하게 될 디파이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디파이 시장의 첫 번째 척도는 그 디파이 시장에 묶여있는 자금의 규모가 얼마인가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그래프에 나와 있는 거는 오늘 새벽에 제가 따온 그런 자료입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수치인데 약 30조 원 정도 됩니다. 30조 원이면은 전통적인 그런 시장에서 볼 때는 뭐 결코 큰 금액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렇지만은 놀라운 거는 이제 증가 속도입니다. 작년에 1조 원 빌리언을 초과했다고 해서 굉장히 관심을 끌었던 것이 얼마 되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올해 들어서 또 급격하게 수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디파이 중에서 이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탈중앙화 거래소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유니스왑의 거래 금액인데요. 하루에 3억 불 정도가 거래되는
걸로 나오고 있고, 수수료가 우리나라보다는 좀 높은 것 같아요. 0.3% 정도에서 하루에 수수료가 약 10억 원이니까 1년이면은 이제 뭐 3, 4천억 정도의 수수료가 지금 현재 수치로도 예상이 되는 그런 굉장히 유의미한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고, 지갑 숫자가 3만 개라고 봤을 때 1인당 하루에 3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집행하는 거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실제 비즈니스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제일 디파이 앞단의 수치로 좀 보여드렸고요. 디파이에 대해서 정의는 최근 이제 인터넷진흥원에서 시행한 연구 결과가 아주 최근에 나온 거에서 따온 자료인데요. 핀테크 1, 2, 3, 4세대를 먼저 살펴보면 1차 핀테크는 기존에 있는 파이낸스에 테크,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모바일 이런 테크가 결합이 되었고, 그런데 이제 그 플랫폼 회사들이 파이낸스 비즈니스를 하면서 예를 들면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데는 역시 알리바바, 텐센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그 세계 최고의 자이언트 기업들도 파이낸스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로 오면은 카카오와 네이버도 파이낸스 하죠. 이거를 이제 테크핀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블록체인이 전통적인 파이낸스를 흡수하고 일정 부분은 법정 통화, 일정 부분은 가상자산을 합쳐가지고 이제 중앙화된 형태의 대부분 중앙화된 형태의 파이낸스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3차 핀테크라고 본다면, 자 이제 4차 핀테크는 우리가 디파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 중앙화되지 않은 탈중앙화된 형태로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서비스를 이제 디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기사의 자료를 보면은 전통적인 파이낸스에서 하고 있는 모든 서비스, 예금, 뭐 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 뭐 이런 회사들이 하고 있는 모든 서비스를 디파이에서는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스 디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헥슬란트에서 2019년에 디파이와 전통 금융하고 비교한 걸 보면 허가의 주체가 이제 기존 금융은 받는 사람, 이제 중앙 집중화된 데에서 받는 사람만 됐고, 당연히 이제 은행이건 보험이건 자산운용 이건 간에 누군가가 중앙에 항상 있었고, 그들이 중개인의 역할을 했었고, 자료는 그들만이 갖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들은 그 감독 당국에 의해 가지고 이제 감독을 받고 거래도 자기의 임의대로 삭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고, 프로그래밍은 반드시 자기네들만이 만질 수 있는 그런 것이었다면, 디파이 세상으로 오면은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고 중앙이 없습니다. 다 탈중앙화된 상태에서 모든 그 참여자들이 중개인의 역할을 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장부는 누구나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가 거래 기록을 부요화하는 것이 불가능하고요. 프로그램 또한 오픈소스를 통해 가지고 누구나 제한할 수 있고, 채택이 되면은 이제 자동으로 수정이 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 금융 서비스, 디파이 서비스 그 사이에 이제 세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 있었고요. 세파이가 지금 현재 거래소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는 가상자산 및 법정 통화를 대상으로 전통적인 그런 파이낸스에서 하고 있던 서비스를 했다면, 디파이로 가면은 이제 중앙 집중화된 서비스가 아니고 완전히 탈중화되었고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디파이 서비스의 얘는 이제 여기 빗썸, 비트코인은 거래소에서 대출도 하고요, 예치도 하고 스탁도 합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후오비에서도 이제 유사한 업무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CBDC에 대해서 이제 월드뱅크에서 나온 그림을 가지고 왔고요. 돈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청구권이냐 아니면 어떤 대상물이냐를 가지고 이제 나눈 거고요. CBDC는 이제 어떤 대상물이라고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CBDC가 기존에 있는 그런 현금을 대체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이제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바로 인접하고 있는 것이 이제 비트코인류의 이런
암호 자산, 가상 자산이 되겠습니다. CBDC는 사실은 뭐 제가 한 학기를 강의해도 모자라는 그런 중요하고 큰 이슈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만 특히 탈중앙화 오늘의 주제랑 관련된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중국에서 이미 이제 세 차례 실험 발행을 했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통제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탈중앙화와 이제 익명성을 보장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그 센트럴뱅크가 중앙은행이 디지털 커런시를 발행한다고 할 때 블록체인을 사용할 것이냐, 개인의 거래를 보호할 것이냐, 비밀을 보장할 것이냐, 중앙 집중화를 한다면 해킹은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돈을 발행하는 주체는 이게 JP 모건에서 나온 리포트인데 대부분은 민간 은행에서 돈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금 통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래에 있는 검정색 부분이 중앙은행에서 직접 발행한 그런 본원 통화. 근데 대부분의 돈은 은행에서 발행하고 있는 예금 통화 형태입니다. 돈을 꿀 때 통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중앙은행에서 통화를 발행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하는, 예를 들면 지금 우리는 은행에서 세금, 이체해가지고 세금을 내면, 정부에서 다 받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의 돈이나, 민간 은행에서 발행한 돈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근데 중앙은행에서 돈을 발행하면 중앙은행의 CBDC하고 그 다음에 CBDC를 발행하지 못한 민간은행하고의 돈하고는 차별성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의미 있었던 조치 중에 하나가 미국 통화감독청에서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가지고 결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요. 이제 아마 2부에도 좀 더 본격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미국판의 CBDC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디파이 시장은 이제 제일 큰 거는 그 랜딩 서비스를 하고 있는 메이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1, 2, 3등을 차지하고 있는 게 다 랜딩입니다. 그래서 그 순위의 기준은 제일 앞장에 내가 말씀드렸던 토탈 밸류 락트. 그러니까 얼마나 돈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내 플랫폼에 올라와 있느냐를 가지고 순위를 매긴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꿔주는 랜딩 서비스가 이제 제일 높은 순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탈중앙화된 거래소, 파생상품, 자산관리 등등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사에서 최근 리포트에 보면 디파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탈중앙화된 네트워크. 예를 들면 이제 이더리움 블록체인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디파이 서비스가 급격하게 확산이 되고 있는 중요한 배경에는 코인 가격이 올라간 겁니다. 코인 가격이 올라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1조 원도 안 됐던 그런 서비스가 점점 금액이 이제 커져서 지금은 몇십조 원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몇십조 원에 달하는 돈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파이낸스 비즈니스의 대상으로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2017년에도 이제 메이커 다오가 있었지만 그때는 이 서비스가 전혀 관심을 갖지 못했어요. 근데 똑같은 서비스가 지금 관심을 갖는 거는 코인 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약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가상자산이 법적인 지위가 있어야지 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요. 디파이 기술의 필수 요소는 건너뛰고요. 생태계를 아주 빨리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더리움 건데, 생태계 중에서 역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파급력이 높은 서비스는 이제 거래소이겠습니다. 유니스왑, 그래서 여러 수업들이 나왔습니다. 무니스왑, 스시스왑, 커브 파이낸스 이런 데들이 이제 거래소 비즈니스인데요. 지금 현재 그 신원 인증이 없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제 규제가 들어서면 신원 인증을 하게 되면서 이 서비스가 이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일 먼저 시작된 서비스는 역시 이제 랜딩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하고 있는 서비스. 앞서서 거래소가 증권 서비스라고 본다면, 그래서 이제 컴파운드, 메이커다오, 에이브 이런 데들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도 이제 여러 가지 이유에서 등장했는데 특히 이제 디파이가 되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산 운용이 이제 전체로 보면 지금 89조 원 정도 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셋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데는 이제 ETF 같은 거를 이제 블록체인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연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로보 어드바이저의 디파이 버전, 탈중화된 가상자산 서비스. 그래서 높은 이자 서비스가 어딘가. 그 다음에 뭐, 일드 파밍을 많이 할 수 있는 데가 어딘가. 똑같은 그런 이더리움, 똑같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또 이제 더 많은 수익을 낸 데를 찾아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거는 전통적인 주식, 채권, 부동산을, 이제 합성을 해가지고, 이 탈중화된 네트워크에 올리는 서비스가 생겼습니다. 이게 신세틱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게 전통적인 그런 자산들은 전통적인 은행, 증권, 보험 회사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편한데 굳이 잘 모르고 쓰기도 불편한 그런 이 디파이 서비스를 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의문이 있는 거고요. 재밌는 건 이제 비트코인은 이더리움망에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시가총액은 비트코인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뭐, 그건 800조 가까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트코인을, 그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올리는, 마치 이제, 달러를 가지고 테더나 USDC 같은 거를 만드는 것처럼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에 올릴 수 있게 이제 랩 BTC가 나오고, 렌 BTC가 나오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제 체인링크는, 이제 이 코인의 세상에, 블록체인의 세상에 무엇인가가 올라오려면, 웹상에 있는 것들을 코인으로 올릴 때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가야 되잖아요. 이걸 오라클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오라클은 일단은 이제 오프체인에 있는 걸 온체인. 그 전 단계라면은 이제 오프라인에 있는 것들이 온라인에 올라와서 온라인에 있는 게 온체인화되는 이런 단계나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발생하는 문제를 우리가 이제 오라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정확한 데이터가 체인상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제 체인링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뭐 디파이만은 아닌데 디파이에서도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에그리게이터라고 해가지고 뭐 비교 서비스입니다. 우리나라 뭐 다나와 같은 것이죠. 제일 싼 건 뭐지 골라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원인치 라고 해서 이제 거래소들 간의 수수료가 누가 제일 싼가? 연파이낸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가 누가 제일 높지? 제퍼 같은 경우는 대출할 때 누가 이자가 제일 낮지? 수수료가 누가 제일 낮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몇 번 자료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디파이 펄스는 이제 디파이 여러 서비스들의 자산 순이라든지 규모 같은 것들을 비교하고 코인게코나 래퍼 비슷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투자자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래인데 기술적으로 이제 여전히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이더리움망이 너무 느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속도가 안 되고 가격이 비싸고 처리 용량이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더리움 2.0이 나왔고요. 아니면 이제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뭐 이제 여러 가지들이 이제 부각되거나 등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전히 이제 그 스마트 컨트랙에 의존하는 건데 스마트 컨트랙 코드가 항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킹을 당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이 이제 금융 로직의 문제인 겁니다. 금융 로직은 다 스마트 컨트랙화 하는 건데 어떻게 이거를 완벽하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UX에 항상 나오는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가 늘 쓰던 거는 편한데 뭔가 새로운 환경에서 이거 쓰려면은 컨셉도 어렵고 인터페이스도 어려운 거죠. 이걸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거버넌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중앙 집중화된 데에서는 중앙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살중화가 돼 있으면은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뭔가 이제 뭐를 개선을 하려고 해도 많은 구성원들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개선이 어렵고 분쟁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블록체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포크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문제가 디파이에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이제 디파이는 좋은 거는 뭐냐면 오라클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오프체인에 있는 거를 온체인으로 올리는 게 파이낸스 데이터는 항상 가격 데이터고 항상 정확하게 숫자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크지 않게 올라올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강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또 용이하고,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이나 저작권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데이터화 하면서, 중요한 건 CBDC가 되면은 이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디파이는 가상자산만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근데 CBDC가 되는 순간에 CBDC가 디파이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라이센스를 받은 은행, 증권, 보험 회사들만 할 수 있었던 서비스가 갑자기 탈중화된 그런 스타트업 주체들에 의해서도 똑같은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는 금융 이외에 다른 분야로도 확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디지털 자산 시장이 실제로 형성되고 있는 예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카사코리아가 하고 있고요. 음악은 뮤직하우, 미술은 마플로 코리아, 뭐 등등.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다 토큰화 될 것이다. 그래서 디파이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제 이유입니다. 지금 현재는 아주 초기이고 작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을 시작했는데 잠재력이 굉장히 큽니다. 가상자산에서 모든 디지털 자산, 모든 금융자산, 모든 자산, 법정 화폐까지로 또 확대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CBDC가 되면은 디파이 확산이 전통적인 그런 법정 화폐도 이제 온체인으로 쉽게 올라올 수가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고, 이제 전 세계 대상으로 P2P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스타트업들한테도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까지의 비즈니스는 뭐 골드만삭스다, JP 모건이다, 모건 스탠이다, 이런 초대형 브랜드를 갖고 있는 데가 지배했었던 세상이라면 앞으로는 스타트업도 이런 데를 대상으로 맞짱을 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제 강의를 마치겠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 2부에서 좋은 토론자분들을 모시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